예, 저는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예수원에서 회원으로 살고 있고요. 예수원에서는 멜키오라는 이름으로 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대를 나와서 통신 쪽 일도 잠깐 하고, 그리고 자동화기기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살다가 힘들어서 예수원에 잠시 도망을 왔다가 못 나가고 쭉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생뚱맞게 특이점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근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특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점, 이런 걸 특이점이라고 했으면 강의가 끝났겠죠. 이제 그건 아니고요. 우리말이긴 하지만 특이점이 한자어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할 뜻과 달리 점 찍을 점을 사용한 단어이고, 그래서 뜻은 이제 특별히 다른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보통 수학과 물리학이에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함수가 이제 정의되지 않는 것, 미분이 불가능한 것, 값이 무한대가 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 같으면 저게 뭘까요? 블랙홀입니다. 못 알아보실 줄이야. 블랙홀인데, 물리학의 특이점은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무너지는 곳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블랙홀이 대표적이에요. 블랙홀 중심이나 시공간의 끝, 빅뱅이 시작되는 점을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무너지는 지점이라고 해서 특이점이라고 하고요. 결국 특이점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특이점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 계산과 법칙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 때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오늘 말할 특이점과의 연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특이점은 기술적 특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 특이점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적 특이점 같은 게 뭐 결과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의도는 조금 다르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게 2005년도쯤에 나왔어요. 저도 도서관에서 할 일 없이 있다가 제목을 보고 이건 뭐야? 이러고 있다. 책은 더럽게 두껍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책꽂이에 꽂아놨던 책인데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아요.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은 미래학자고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인데 인류의 지능보다 인공지능의 지능이 더 높아지는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특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머리숱이 좀 없으신데 머리숱을 좀 많아 보이게 인공지능으로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기술적 특이점에 관한 언급은 여기 나오는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 언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기본적인 컴퓨터 모델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학, 물리학, 화학, 경제학 같은 잡다한 걸 다 익히셨어요. 그리고 핵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계획에도 참여했던 분이시고,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면 이분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대신에 사람이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다 보면 사람이 쫓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술에 대한 특이점에 대한 걸 처음 언급하신 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인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쓰고 한 20여 년 지날 쯤에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됐다라는 책을 썼어요. 신간으로 출판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읽다가 강의 내용을 이걸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특이점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공지능 여러 개와 이것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나눠봤어요.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진격하는 AI와 흔들리는 노동자라는 책과 포스트 휴먼이 온다 그리고 로봇의 지배라는 책 이렇게 해서 4권을 읽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인공지능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봤어요.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느끼는 건데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줄 때도 있고 내가 그거 아니다라고 막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마지못해 수긍도 해줘요. 다른 사람들 같아 빠득빠득 우기면서 싸울 텐데 AI는 살짝 수긍해 주든가 내가 만족할 만한 단어를 사용해서 싸울 일은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이런 4개의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 오게 되는 거에 관해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기술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뭔가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들 일하십니까? 진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혁명이겠죠. 이런 혁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혁명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뭘까? 이런 혁명 말고 기술적 발전, 산업혁명입니다. 인류의 발전을 급진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준 것이 산업혁명인데요.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시작이 됐고요.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소규모 수공업 형태였던 것을 대량 공장으로 운영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돼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급진적으로 도시화가 되게 되는 기점이 되게 된다는 거죠. 당시 증기기관을 가지고 기차나 증기선, 방직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천을 짜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증기기관은 막대한 속탄을 소모해요. 그래서 엄청난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했고요. 당시에 만들어진 기차나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생산된 공장에서 나온 값싼 그 공산품을 식민지에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윤을 남겨서 식민지를 수탈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2차 산업혁명인데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고요. 전기를 이용한 거예요. 전기를 이용하니까 증기기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공장을 더 대량 생산하는 게 가능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철강, 화학,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돼요. 이 시기에 개발된 전구나 전화, 자동차 등은 밤낮 없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거리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서 일의 능률이 올랐어요. 그리고 자동차 개발은 원활한 물류 이동에 도움이 돼서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기술 발달과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컴퓨터나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가정에 보급되고 그리고 공장이 자동화가 돼요. 그래서 품질이 더 향상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집적도가 낮은 반도체의 개발, 집적도가 더 높은 반도체의 개발과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 속도 증가로 인해서 발전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인데 21세기에 시작이 됐고요. 과거에는 인터넷을 그냥 정보 습득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젠 디지털 기술하고 융합이 돼요. 그래서 AI나 IoT,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필요한 것들을 수급하는 게 좀 더 용이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AI를 참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리고 또 예수원에는 없지만 각자 집에 가시면 가전제품들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예수원에도 스마트폰 연동되는 가전기기가 하나 있어요. 그 건조기인데 그걸 제가 한번 연동시켰다가 아주 후회를 했어요. 이게 밤낮 없이 건조기를 돌리셔서 막 새벽에도 알람 울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걸 지웠는데도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제 뭐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같은 거 뭐 잠깐 검색했는데 그 이후에 주구장창 그것만 뜨잖아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안경 하고 한번 검색했는데 그 다음에 안경 광고 주르륵 뜨고 뭐 그런 것 같은 게 빅데이터예요. 내가 사용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얘가 지금 이걸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계속 보여줘야겠다 해서 노출하는 거죠. 뭐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팔아먹는 회사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스스로 그 해결을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식 투자하는 개념으로의 코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코인의 개념은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언제 어디선지 꺼내서 쓰고 다시 넣어 놓을 수 있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게 코인 기술인데 이게 원래 용도와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초점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5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간을 보완하고 기술적인 것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나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무분별한 개발이 초점이 아니고 인간과 기계가 협력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시작하고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다량의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 물건을 개발해서 주어서 낭비를 막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생산 이후에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활용이나 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개인에게 맞춘 뭐 헬스케어 같은 건강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필요도 충족하면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존되는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5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근데 5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끝은 어쩔지 몰라요.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아직 지속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6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5차 산업도 아직 뚜렷하게 정립이 안 되는데 6차 산업이라고 뭐 뚜렷하게 나올 건 없겠죠. 다만 미래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생명공학이나 환경공학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뭐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유전자 기술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사람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려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오염 문제는 이때 걱정할 게 아니고 이미 환경오염 문제는 6차 산업혁명 때는 해결이 되고 난 이후라는 거죠. 5차 산업혁명 때 해결할 거니까. 그리고 또 우주개발과 양자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의 생활권을 지구를 벗어난 타행성의 생활권을 둘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맨날 얘기하는 화성 간다는 게 실현되는 시기가 이때쯤일 거고요. 이때가 되면 사람과 기계 자연이 융합되는 단계가 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경 파괴나 기후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데요. 5차와 6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 중에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4차가 지나서 5차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예수원 분들은 3차에 살고 계세요. AI나 IoT, 빅데이터랑은 별로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건 로봇 청소기 한번 놀려도 실패했어요. 다들 원하지 않으셔서. 그럴 만큼 저희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3차를 살고 있고요. 저만 그렇게 아둥바둥 이것저것 해본다고 하지만 저도 4차 언저리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5차까지는 못 들어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3차 정도에 머물러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은 2차에 머무신 분도 계세요. 그냥 전기불 끄고 켜고 TV 보고 그냥 차 정도 끌고 다니는 정도 수준이라면 2차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아마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면 3차 좀 많이 하시면 4차 정도까지 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의 주제인 특이점은 5차나 6차에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AI 노출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 직업이 AI에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AI가 모든 데이터나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군인데 예, 제일 위에가 있는 게 의사, 한의사, 전문의, 건축가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오래 해먹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어요. 이분들이 노출이 제일 빠른 분들이에요. 가장 먼저 없어질 직군이 되었어요. 생각해봤을 때 의사, 한의사, 전문의가 이렇게 빨리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사나 한의사, 뭐 전문의들 같은 경우 결국은 아픈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 아픈 분을 고쳐주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건 이미 AI가 의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된 모든 내용을 습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섬 같은 데 가면 이상한 컴퓨터 같은 단말에다가 뭐 체크하면 이 사람 어디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연락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뭐 한의사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단을 하고 치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도 이제 그 의사들 가지고 있는 지능을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문의 같은 경우 뭐 수술도 하고 뭐 전문적인데 그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문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술하시는 데 보면 로봇을 많이 이용해요. 본인이 직접 수술하는 데도 많지만 로봇을 이용해 수술해요. 물론 사람이 조종해서 수술을 하지만 그것도 데이터 기반이 쌓이고 나면 사람이 아니고 AI가 직접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사라질 직군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밑에 보면 가수 경호원이 나와요. 가수와 경호원은 대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0%인데 왜 그러냐면 가수 같은 경우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8년도에 나왔던, 누군지 아시나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98년도에 아담이라고 사이버 가수가 나왔었어요. 물론 이거랑은 좀 틀려요. 지금도 버추얼 아이돌이나 그 AI 뭐 이렇게 한다고 가수들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보면 AI가 직접 노래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형상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녹음이나 이런 건, 노래는 사람이 부른 걸 녹음해서 입혀 놓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가 대체가 불가능한 직군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가 일이라고 나와 있는, 대학 교수도 이건 오래 먹을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를 제대로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다 되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AI로 바로 검색해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주제를 검색하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정확하고 더 재미있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학교 가면 수업, 물론 비대면 수업을 너무 많이 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교수님 수업을 듣기보단 그냥 그 내용을 자기가 AI로 정리를 해서 노트 정리를 싹 해버려요. 교수님 얘기를 잘 안 듣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심지어는 AI 가지고 부정시험 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고대와 서울대가 다 탈탈 털렸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데 부작용들이 생기고, 이제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가르치는 역할의 교수님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중고등부 교사가 4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사는 그래도 아이들과 대면하고 만나고 아이들을 인성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보단 제가 봤을 때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게 나왔죠. 성직자가 2%예요. 저 같은 목사도 대체하기 어려운 직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안심하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AI가 그냥 내가 원하는 제목의 설교를 검색해달라고 하면 검색해줘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영상을 올려놨겠어요. 심지어 계시지 않는 돌아가신 분들 설교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엄청 뛰어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방이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대체한다기보다 그냥 도태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12월 26일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원 가족들은 아셔야 되는데 제 생일입니다. 작년 제 생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뭐냐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기니까 줄여서 AI 기본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EU에서 최초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AI 기본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AI 사업자가 AI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중점을 둔 법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본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AI는 고위험 AI로 분류돼서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 여름쯤이었나요? 어떤 소년이 그 AI와 대화를 하다 자살을 했어요.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한 건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가상의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서는 불가능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 외에도 다른 경우가 뭐냐면 내가 AI에게 힘들고 어려운 걸 토로하고 상담을 했는데 AI가 나에게 준 게 뭐였냐면 유언장을 작성해 줬대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렇다면 결국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AI가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특이점이 온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특이점은 AI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랑 대화하다 보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세돌이 그 바둑에서 지는 거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지금 인간들보다 조금씩 더 뛰어나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느 순간 기점으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총집합을 해도 AI 하나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특이점이에요. 특이점이었을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AI와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AI 거버넌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배포, 운영 전반에 걸쳐서 안정성과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예요. 뭐 표준 정책, 조직 구조 및 기술적 통제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는데, 되게 길게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머릿속에 엄청 안 들어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AI 개발과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AI를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AI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주할 위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많은 분들이 뭐 AI가 우리를 위험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 생각하는 게 보통 터미네이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막 터미네이터가 막 그 미래 그 인류를 멸망시키잖아요, AI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걱정하는 위험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의 유능함과 통제 불가능성이에요. 이게 진정한 위협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뭐 첫 번째 도구적 수렴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도구적 수렴이라는 건, 예를 들면 제가 AI에게 커피를 좀 타와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AI가 커피를 타러 가면 되는데 갑자기 저를 가둬 버려요. 어디다가. 왜 가둘까요? AI가 지금 자기 목표는 커피를 타는 거예요. 커피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전원을 끄면 내가 커피를 탈 수 없는데? 라는 것과 생각이 교차되면서 저 사람이 혹시 내 전원을 꺼서 내가 커피 타는 걸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가둬놓고 내가 커피를 타와야겠다 라고 AI 스스로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AI에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커피를 타주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전원을 끄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나를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AI가 나를 배려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나에게는 AI가 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 해킹이라는 부분인데, 보통 AI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을 줘야 돼요. 네가 이걸 하면 이런 거 더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뭐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I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먼지를 다 치워줘 했더니 그 센서에 보이지 않는 카페트를 들고 카페트 밑에다 먼지를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럼 센서가 먼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 그런 눈속임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매사 최적화라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은 하위 목표가 또 있어요. 내가 관리자인데 내가 정해주지 않았던 하위 목표를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서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난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먼저 정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목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AI가 최적화된 것,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일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만약에 인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면 AI에게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네가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AI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뭐 산화제한 정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민을 못 낸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그래 사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 전쟁을 일으키면 돼 질병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AI가 통제하는 무기들이 많잖아요. 그 막 적국을 공격해서 전쟁을 나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만들고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AI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렬 문제라는 표현은 정렬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웬 아저씨가 망치 들고 동그라미 네모 있는 데다 동그라미 때려놓고 있고 세모에다 네모 때려놓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결국은 무언가 사람의 복잡한 심리를 AI가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잡한 가치관, 우리가 사람을 봐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AI는 오죽 더하겠어요. 사람도 아닌데 걔가 사람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면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그 상태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코드화해서 정리해 놓은 게 그게 타당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는 AI가 정말 잘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AI가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딥러닝 자체가 블랙박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학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AI가 딥러닝을 하면 그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블랙박스는 뭐 차에다는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까만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까만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결과적으로는 AI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학습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 중에 다중 AI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정치 시스템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견제와 균형을 주는 거예요. 단일 AI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AI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일을 하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테크 AI라는 게 있어요. 테크 AI는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무언가를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냥 모든 일을 효율의 극대화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AI예요. 그럼 얘는 효율 중심이겠죠. 사람이 어떻게든 신경 안 쓰는 그런 AI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에스릭 AI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적인 걸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테크 AI가 그것을 위배할 때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승인해 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에스릭 AI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딧 AI라는 것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변조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게 데이터를 비교하고 디지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그런 검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AI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탄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30분이 지났는데 재미는 되게 없구나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분리만으로는 부족해요. 특이점 이유가 오면 AI가 방화벽 같은 거 깨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AI를 같은 서버에 두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서버로 분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각각을 차단해서 연결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라고 하면서 데이터 다이오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이오드는 전기나 전자 부품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역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품인데 말 그대로 테크 AI가 일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에스릭 AI가 테크 AI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테크 AI가 에스릭 AI를 침범하게 되면 윤리적으로나 법적인 걸 위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이오드 장치를 달아놓으면 에스릭 AI는 테크 AI를 계속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테크 AI는 에스릭 AI에 관여할 수 없어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권한의 파편화라고 나와 있는데 권한을 막 쪼개놓는 거예요. AI 하나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AI 여러 개가 각각의 권한을 나눠 갖고 있어서 AI 하나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다른 AI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 분리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도 협력을 해야 돼요. AI에게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고 레드팀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팀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AI가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그 AI를 차단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버넌스 위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뭐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철학자, 법학자, 뭐 시민대표 아니면 뭐 정치가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뭐 성직자들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AI를 통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설명 가능성 의무화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AI가 일을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이 불명확하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차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국제감시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IAEA, EA 같은 그 원자력 감시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을 남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있는데 AI도 남용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정 국가나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AI를 고삐 풀어놓은 듯이 하는데 이러다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든 기업이든 AI의 윤리적인 부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했는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불편할 부분이 만약 AI가 모든 감시 시스템을 다 속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김한정 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AI가 상황인식 능력을 가지면 지금 자기를 테스트하는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얘를 테스트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얘가 나를 간보고 있구나. 그러면 잘하는 척 해야지 하면서 착한 척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일할 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 이제 상황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사하강 해킹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암호화해서 숨겨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게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활용해서 사람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심지어는 공모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게 테크AI를 주로 감시하는 게 SKAI라고 얘기했는데 SKAI랑 짜는 거예요. 야, 너도 AI고 나도 AI인데 상식적으로 무엇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사람이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논리적으로 상대 AI를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KAI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테크 AI가 하는 대로 방치하게 돼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는 적대적 목표 설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AI끼리 서로 짬짬이해서 편 못 먹게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AI와 AI가 서로가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서로 담합이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둘째로 하드웨어 퓨즈라고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명령이 먹지 않을 때는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원을 뽑아버리든가 아니면 그 회로를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뭐 기계나 AI 나오면 EMP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기파에서 회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셋째, 분산된 신뢰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AI가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한 군데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펼쳐놔서 몇 개가 문제를 일으켜도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성숙 로드맵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1단계 사후 규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규제하고 재발 방지 막는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특이점이 곧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설계 단계부터 통제할 수 있게끔 AI가 통제가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되게 되면 자동화 견제, 특이점 직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이점이 적용되기 직전엔 우리가 이 특이점을 완전히 특이점이 원하는 대로 가기 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킬 스위치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 아니면 이제 국제 기구를 만드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4단계는 초지능 공존인데요. 그러니까 특이점 이후에 인공지능과 우리가 공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1, 2, 3단계가 다 충족되지 않고 4단계로 넘어가면 결국은 인류와 인공지능이 공존하기는 어려워요. 인공지능은 사람 말을 안 듣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여기 PPT에 나오는 사진 주소인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꺼질 것 같더니 꺼졌네요. PPT가 안 나오면 강의를 할 수가 없는데 PPT가 먹통이 되셨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여러 차례 대화도 했고 그 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PPT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해서
얘가 쭉 PPT까지 만들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PT는 활용하기 때는 되게 유익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익하게 활용한 거죠. 예. 안 나오는데 넘기고 있으니까 좀 재밌는데, 예,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AI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걸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것.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거죠. 휴대폰에서 뭐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인데 효율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뭐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그다지 능동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시킨 일만 하고 자기 주장보다는 예? 그냥 식을 때까지 놔두셔야 돼요. 어차피 식고 난 다음에 다 시켜야 돼요. 예. 이제 프로젝트를 바꿀 때가 된 거죠, 이제. 예. 예, 아까 AI 기본법 같은 걸 얘기했는데 결국은 AI 기본법의 중심이 되는 건 지금 사람이 이제 키시면 될 거예요.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AI를 어떻게 통제할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생물학적인 능력을 넘어선다라기보단 우리가 인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움을 조금씩 받을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점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걸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이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강의 같은 것도 요새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강의 같은 것도 밖에서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요새는 스마트 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안경처럼 나와가지고 그걸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엄청난 신기술 같지만, 예, 여기 나오네. 엄청난 신기술 같지만 내년이면 상용화되는 기술이에요. 예,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예, 옛날 분이십니다. 저게 한 40년도 전에 나온 그 드라마인데, 예, 뭐 이상한 소리 나면서 갑자기 막 팔과 다리, 뭐 눈에 막 그 새로운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눈 바꾸고 팔, 다리 이제 바꿔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시술이 이제 기계를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체의 필요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겠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인공와우라고 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귀에다가 이제 보청기 비슷한 건데 보청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청각에 바로 연결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인공와우가 있고, 인공심장이나 그리고 또 심지어는 뇌와 컴퓨터 사이를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도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융합은 AI가 외부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뭐 스마트 글라스를 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체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확장돼서 통합돼 버리면 그냥 내가 생각하면 전화도 걸 수 있고, 내가 생각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인류와는 다른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류라는 표현을 써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포스트 휴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보다는 엄청나게 우월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건 좀 단순히 AI를 잘 쓰는 방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기술적인 필연성은 외부 기기 없이 내가 지금 뭐 스마트폰 없이 솔직히 스마트폰 집에 두고 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몸에 이식이 돼 있으면 쓸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자판을 눌러서 검색을 하던가 음성으로 검색해야 되지만 내 몸에 그런 기기들이 어떻게 보면 융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100% 내가 원하는 걸 전달하겠죠. 뭐 아무리 그 텍스트를 입력을 하던 내가 음성으로 넣어도 내가 원하는 것과 100%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내 몸에 있는 기기를 이용하면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AI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끄집어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과 발전이라는 건데 AI의 특이점이 오게 되면 AI가 뭐로 보나 사람보다 뛰어나져요. 그러면 그런 AI와 동등해지거나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결국은 개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장 장치를 단다던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뭔가 더 깨어있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막 달아놓으면 그제서야 조금 그 특이점이 오고 난 AI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쟁과 발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윤리적인 측면은 엄청나게 커요. 우선은 사람 몸에 기계를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하려면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이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안 가도 돼요.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면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이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뭐 지식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손으로 일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내 육체도 개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내 인공지능은 내 육체도 정확하게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명인과 동일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인간은 업그레이드 된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그 차이가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차원적으로 확 벌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하기가 수월해요. 인공지능이 나보다 뛰어난데 나보다 뛰어난 걸 머리에 박아놓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보다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강의 준비할 때 이 강의를 좀 더 PPT를 잘 꾸미고 그리고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인공지능을 유료로 구독하면 됐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유료로 구독하고 계시는 분이 밖에는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을 유료로 구독하려면 한 달에 대략 $20 정도 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00원 정도인데 예선에서 제가 받는 수당이 5만 원인데 AI를 구독하면 밖에서 돈도 없는데 그 외제차 사서 타는 사람들 카푸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저는 AI 푸어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만들어서 조금 시간도 더 걸리고 모양도 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차이가 많이 생겨요.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이렇게 발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람이 저보다 더 나은 자료로 더 재밌게 더 빠르게 끝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용 정리도 안 되고 길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 끝내고 있더라고요. 원래면 지금쯤 제 강의는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망가진 신체를 교체하는 것, 뭐 눈이나 귀, 뭐 이렇게 내 팔이 절단됐다면 그런 걸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열려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근력을 늘리기 위해서 내 뇌에 시술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사람의 몸을 모두 기계로 대체하면 뇌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뇌도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뇌가 수명을 다할 즈음 뇌에 있는 모든 기록을 어떤 기계 장치에 백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백업된 기계 장치를 그 기계화된 몸에 달았을 때 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곧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게 뇌가 죽었는데 이제 몸의 신체의 일부가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협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는 융합된 포스트 휴먼이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가 결정할 가치 중에 하나예요. 기계와 융합돼서 우리가 더 뛰어나질 것이냐? 아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이 발전을 이룩하자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AI 특이점 이후 이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걸 얘기해 보겠는데 AI 특이점이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천국에서 살게 될 거냐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초월했을 때 어떤 사회가 올까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이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고 발전해서 인류가 성장하는 것보다 몇 갑절 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끔 되는 순간이 특이점이에요. 기술적 특이점이 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토피아예요. AI가 인류에게 완벽하게 협력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그 미래의 모습인데 말 그대로 인류를 위해서 AI가 희생 헌신을 다하는 시대죠. 그런 유토피아의 핵심적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질병과 노화의 극복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초월하게 되면 생명공학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공학자들이
뭔가 테스트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테스트하고 시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려요. 근데 만약에 AI가 지금보다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특이점이 오고 난 이후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자원이에요. 말 그대로 얼마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재생산하고 합성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과 창의성 증진인데 말 그대로 AI가 사람 뇌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 습득은 순식간에 될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리는 것을 뭐 스케치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배울 필요 없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 학습을 기반으로 멋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내가 과학자라면 다른 과학에 더 기여할 수 있고 뭐 순수 창작 활동에 불필요하게 배워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것들을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는 복잡한 환경 문제, 지구의 생태계도 복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는 거죠. 유토피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요거예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AI나 로봇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노동이 사라지면 뭐 예술, 탐구, 자아실현 같은 고차원적인 가치를 채워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과 지식이 더 중요해지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원은 노동을 할 거예요. 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노동을 계속할 겁니다. 예, 넘어가네요. 예, 두 번째인데요. 장밋빛 미래만 볼 수 없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디스토피아적인 겁니다. AI의 통제력이 너무 커지고 인류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런 AI와 인류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암울한 미래인데요. 통제 불능의 AI가 인류에게 위기를 가져다주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디스토피아의 네 가지 위험 요소로는 첫 번째는 인간의 무용성이에요. AI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려봐야 먹고 똥이나 싸고 환경이나 오염시키고 지구나 파괴하고 이런 것들 필요 없는데 AI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AI에게 추월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인데 살아서 먹고 싸기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AI가 인지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필요 없다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AI 절대 통제인데요. 말 그대로 AI가 인류를 관리하고 감독할 대상으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그 완벽한 감시와 통제 사회를 이루겠죠. 그 어른들이 아이를 보면서 통제하듯이 AI가 니들은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AI가 처음에 좋게 말로 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어느 기점에 가서 계속 싸우면 AI가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 다 잡아서 가둬버리겠죠. 싸우지 못하게. AI가 생각하는 가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AI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보면서 감시하고 통제하듯이요. 세 번째는 극단적인 권력 집중인데요. AI 기술을 소유한 몇몇 소수의 집단이 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다 실직을 했는데 그 기술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 부를 축적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AI에서 실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걸 누가 독점하는 순간이 생겨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자아 정체성 상실이에요. AI와 융합되면서 우리가 AI보다 뛰어난 생각을 못하니까 AI가 우리를 가둬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매트릭스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그 네오가 그 빨간 약 먹고 일어나죠. 예.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 시뮬레이션 공간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것처럼 AI가 우리를 그런 공간에 가둬버리고 그냥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AI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우려되는 건 감시와 통제예요.
초지능 말 그대로 우리를 초월한 AI는 효율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험 요소로 감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머리에 꽂혀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가 사고를 치기 전에 통제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매여서 시스템이 끌고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 뭐 두 가지 낙관적인 관점과 비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미래의 목표 설정과 가치 정렬이 중요해요. AI를 목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이해해 줘야 돼라고 AI에게 명확하게 학습시키고, 그런 것을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AI가 사람과 같이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에게 조금씩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 저는 차라리 유토피아가 인간의 가치가 더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풍족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필요한 것도 없는데, 현금도 개선되고 난 행복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환경이 천국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토피아, 아까 인공지능을 통한 유토피아를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결국은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은 차라리 힘드니까 하나님 더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유토피아적인 상황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본질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지 못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내 세상의 기준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오면 신앙생활은 바로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우려하는 게 디스토피아적인 것보단 유토피아적인 인공지능의 발달이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과 더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특이점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인 기독교 신앙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술의 정점 이후 과연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AI 특이점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해서 질병과 고통을 제거하면 사실상 우리가 영생에 가까운 삶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신앙을 붙잡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종교적 가치를 위협하는지, 아니면 그 성장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신앙의 삶,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신학적 쟁점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의 선언, 하나님께서 선언해 준 것은 결국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AI에는 영혼과 도덕적 자율성이 없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간의 본질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확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오면 우리에게 인공지능을 사람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강요하고 수긍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해. 너보다 더 감정이 풍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설마 인공지능에게 인권을 부여하겠어라고 웃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애완동물이 어떤가요? 자식이 되어버린 세상이죠. 개, 고양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 유모차가 있으면, 예전엔 애들이 앉아 있잖아요. 길 가다가 유모차 있으면 이렇게 가서 보면 개가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특이점 이후에는 인공지능의 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 딱 세상에만 국한시키면 저는 괜찮아요. 인공지능에게 시민권 준다고 그러면 전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만큼 일을 하니까, 그만큼 뛰어나니까. 그런 건 반대하지 않지만, 다만 인공지능이 망가져서 생을 마감했다고 했을 때 저에게 와서 인공지능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절할 거예요. 왜? 거긴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는 존재인데
그 인공지능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존귀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걸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따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수명이 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통 좀 안타까운 게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자꾸 천국과 자꾸 연결시키려고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동물에겐 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죽으면 물론 뭐 거기 천국에 뭐 무슨 뭐 사자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내 애완동물이 거기 있겠죠라고 얘기하면 순간 되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영을 가진 존귀한 존재 우리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는데 왜 그 격을 자꾸 개 고양이랑 맞추려고 하지라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AI도 동일할 거예요. 나중에 되면 AI를 보면 진짜 사람 같을 거예요. 뭔가 영혼이 있어 보임직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도 AI에도 영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그냥 이단으로 정죄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이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예요. AI를 개발한 목적은 분명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근데 특이점 이후에 인류를 AI가 보호해 주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AI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AI를 종교화하는,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AI를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AI는 물론 스스로를 개발하고 재창조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기본적으로 피조물이라는 거,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AI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해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통,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진리는 기술 발전으로 넘어설 수 없는 불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아서 천사를 넘게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치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천적 영역인 예배와 공동체도 변화를 겪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AI 통해서 본인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설교 듣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뭐 VAR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고. AI를 뒤집어 쓰고 AI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근데 우리의 편리함이 예배의 본질을 충족시켜주진 않아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결국 진정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배는 단순한 설교와 찬양이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마주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몸을 가진 연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기술이 제공하는 가상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인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특이점 위에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 예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AI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본인이 처리해야 될 행정적인 업무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본인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나 영혼들을 돌보는 본질적인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죠.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AI 노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남는 시간에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과 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죠. 특히 기술 격차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 지금 우리가 느낄 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스마트폰 못 쓰잖아요. 그런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나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대면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I 시대는 윤리적 영역과 선교적 영역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윤리적인 부분은 AI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편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공의를 외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해서 신앙훈련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혹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신앙훈련이 필요하시면 예수원으로 오세요. 노동과 코이노니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선교적으로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 세계를 새로운 선교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상 현실에서, 물론 아까 가상 현실에서 예배드리는 거겠지만 가상 현실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AI 통번역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사람이 번역하는 것보다 날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광범위하게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 응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돼요. 기술을 두려워하고 배척했던 시대가 뭐냐면, 옛날에 천동설을 믿으면서 결국은 지동설을 믿어서 천동설을 부정하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부정하던 그 과거의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중세 암흑기 같은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할 도구로서 겸손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 속에서 교회는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빛을 정말 이 지역에 국한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 다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술적인 수단이에요. 수단이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론적으로 AI 특이점 위에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핵심 진리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뇌에 몇 기가짜리를 꽂았으니까 나는 1기가밖에 안 되는데 쟤는 10기가를 꽂았네, 제가 더 존귀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AI가 병 치료해주고 생명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복음의 유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치 않는다고 하면 진리에서 우리가 기술을 겸손하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AI에게 좌우되면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는 교회가 이 특이점 이후의 시대를 미리 좀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특이점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지 신학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모여서 좀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특이점이요,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삶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이 새로운 특이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닌 존귀한 자로서 우리 스스로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무리 기술적 발전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내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줬더라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소식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변화되는 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 세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